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 2025년 5월 11일 일요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7분이 됐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시간이 끝나고 정전이 내리고 산책했습니다. 예. 정진이도 신나게 뛰어놀았고 저도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 이제 또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좀 아까 피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곤해도 좀 낮잠을 안 잤습니다. 밤에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잘 안 오니까 참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3의 침팬지 새로 읽고 있죠. 지난 시간에 프롤로그 읽었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제1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빨리빨리 나가야죠. 책도 많이 샀는데. 자, 밥도 먹어야 되고 아직 할 일이 좀 있지만 공부 좀 하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밥도 좀 안 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쪽 제1부 인간은 대형 포유류의 일종 제1장 세 종류의 침팬지 이야기. 사람을 과연 제3의 침팬지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람과 침팬지는 얼마만큼 비슷할까? DNA의 분석과 분류학으로 그 차이를 알아본다. 제2장 대약진 네안데르탈인은 왜 단기간에 멸종해버렸는가? 대약진은 이해가 어렵고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대약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 선조에 대해 알 수 있다. 제가 딱 궁금해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주제입니다. 신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인간은 대형 포유류의 일종. 과연 인간의 섬전은 침팬지인가? 이것은 현대인과 유인원적 선조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던 중간 단계의 생물들이 남겨놓은 뼈와 도구 등으로부터 밝혀내야 한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소제목이었고요. 자, 본문. 인간이 언제부터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단순한 대형 포유류의 한 종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밝혀내는 단서로 세 가지 종류의 증거를 들 수 있다. 제1부에서는 화석의 뼈와 원시 인류가 쓰던 도구의 유물 등을 연구하는 학문인 고고학에서 얻을 수 있는 전통적인 증거와 가장 최근에 밝혀진 분자 생물학에서 확인된 증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의문으로서 도대체 우리들 인간과 침팬지와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유전적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은 10%, 50% 혹은 99%인가? 그저 대충 눈에 보이는 차이만으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다른 변화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데 반해 유전적인 변화들은 눈에 띄는 결과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의 품종인 그레이트 데인과 발바리는 인간과 침팬지와의 사이보다도 외형상 차이가 훨씬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 품종끼리는 모두 교배가 가능하고 기회만 있으면 구조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서로 교배할 수 있으므로 전부 같은 종에 속하는 것이다. 보통은 그레이트 데인과 발바리가 유전적으로 침팬지와 사람의 경우보다 훨씬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개의 품종 사이에서 볼 수 있는 크기, 신체 비율, 털 색깔 등의 외형상 차이의 대부분은 비교적 적은 수의 유전자 변화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차이는 번식 기능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와 침팬지와의 유전적 거리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최근 5, 6년 사이에 분자 생물학자들에 의해 풀려왔다. 그 해답은 단지 지적 흥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침팬지라는 생물의 취급 방식에 대해서도 실질적 윤리적으로 암시하는 바가 있다. 즉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적 차이가 현생 인류의 여러 집단이나 개의 품종 간의 차이와 비교하면 물론 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많은 비슷한 종 사이의 차이에 비하면 훨씬 작다는 것이다. 확실히 침팬지의 유전적 프로그램에 일어난 불과 몇 %의 변화는 우리 인간의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전적인 차이와 경과 시간과의 관계는 물론 그것을 근거로 인간과 침팬지가 공동의 선조로부터 언제쯤 갈려져 왔는지도 대강이나마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수백만 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시기는 대충 700만 년 전쯤인 것으로 추정된다. 700만 년 전쯤. 이러한 분자 생물학의 성과를 통해 전체적인 유전적 차이와 경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정도로는 침팬지와 인간의 특히 다른 점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언제부터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 현대인과 선조 유인원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던 중간 단계의 생물들이 남겨놓은 뼈와 도구 등으로부터 어떤 점들을 더 밝혀낼 수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자연 인류학의 중심 과제의 하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점은 인류의 뇌의 용량이 커지고 직립 보행에 따라 여러 가지 골격의 변화가 일어난 것, 그리고 두개골의 두께, 이빨의 크기, 턱 근육의 축소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큼직한 눈에는 사람의 언어와 발명 능력이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뇌 크기가 커짐에 따라 도구도 그만큼 더 정교해져 가는 과정이 화석으로 확인되기를 기대할 법도 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병행관계가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인류 진화의 가장 큰 충격이요 수수께끼라고 생각된다. 뇌가 완전히 커지고 난 몇천 년 뒤까지도 석기는 상당히 조잡한 상태에 불과했다.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년 전, 현재 인류보다도 큰 뇌를 가졌던 네안데르탈린들의 도구에서조차 아무런 새로운 혁신의 흔적이나 예술성을 찾아볼 수 없다. 네안데르탈린은 다만 대형 포유류의 일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인류의 골격 구조와 흡사한 뇌를 가진 집단이 출현한 지 몇만 년이 지나는 동안 인류의 도구는 네안데르탈인의 도구와 거의 같은 수준의 한심한 것이었다. 이러한 모순은 분자생물학상의 성과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우리와 침팬지 사이에는 아주 작은 유전자 차이가 있고 그보다 더 작은 차이는 뼈 형태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예술, 복잡한 도구 등과 같은 인간의 독특한 특성에서 나는 것이 틀림없다. 적어도 유럽에서는 네안데르탈린이 크로마뇽인으로 바뀔 즈음 이러한 인간의 특징이 돌연 어떤 예고도 없이 나타났다. 그때 인류는
대형 포유류의 일종이기를 그만둔 것이다. 제1부의 마지막에서는 인간 지위의 급상승을 가져온 아주 미세한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여기까지가 1부의 서문이네요. 네. 여기까지가 1부의 서문. 목이 좀 잠겼어요. 죄송합니다. 약을 좀 먹어야 되는지, 조금 있다가 약을 좀 먹든지 하겠습니다. 제1장 세 종류의 침팬지 이야기.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갖지 않는 외계의 분류학자나 분기 분류학을 공부한 침팬지라면 사람과 침팬지를 같은 속에 넣을 것이 틀림없다.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적 차이는 불과 1.6%밖에 나지 않고 98.4%를 공유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전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의 창조 설화. 동물원에 가게 되면 유인원의 우리에 가보라. 그리고 유인원들의 털이 거의 없는 경우를 상상해보라. 또 불행하게도 옷도 입지 않고 말도 못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정상적인 어떤 불행한 인간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그 유인원과 우리 속 인간의 유전자는 얼마나 비슷할까? 침팬지의 유전자 프로그램은 인간과 얼마나 같다고 생각하는가? 10%, 50%, 아니면 99%? 그 다음엔 저 유인원들은 왜 우리에 갇혀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것일까? 왜 또 다른 유인원은 의학 실험에 이용되고 있는 것일까? 인간에게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는데 왜 침팬지들은 그런 혹독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자문해보라. 침팬지의 유전자는 99.9%나 인간과 똑같고 인간과 침팬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불과 0.1%의 유전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자. 그래도 침팬지를 우리에 넣거나 실험에 이용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가? 문제 해결 능력과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능력, 의사소통과 사회관계 형성 능력, 그리고 아픔을 느끼는 능력까지 침팬지보다 못한 불행한 정신박약아를 생각해보라. 그런 사람들도 의학 실험용으로 써서는 안 되고 침팬지는 써도 된다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침팬지는 동물이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라는 대답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그건 어떤 동물의 유전자가 아무리 인간의 유전자와 닮았다고 해도, 그리고 동물에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나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적용되는 윤리조항을 동물에게까지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는 뜻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자의적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일관성이 있어 간단하게 무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조상들의 유연관계를 더 아는 것이 어떤 윤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진 않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다는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 사회는 그 기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듣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품어왔으며 각각 독자적인 창조 설화를 가짐으로써 그 희망을 충족시켜 왔다. 세 종류의 침팬지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창조 설화다. 사람과 유인원의 개통관계. 인간이 동물계의 어디쯤 위치하는가 하는 것은 몇 세기 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몸에 털을 가지고 있는 것, 어린아이에게 수유하는 것, 그리고 그 외의 특징으로 보아 우리가 포유류의 일종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 중에서도 원숭이나 유인원을 포함한 영장류에 속한다. 사람의 손톱과 발톱은 갈고리 같지 않고 평평하며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고 엄지손가락은 다른 4개의 손가락과 마주보게 되어 있다.
또 페니스는 복부에 착 달라붙어 있지 않고 그저 매달려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영장류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다른 포유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약 1800년 전의 2세기에 이미 그리스의 의학자 갈레노스는 여러 종류의 동물을 해부해 본 끝에 내장, 근육, 동맥, 전맥, 신경, 골격 구조면에서 원숭이가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자연계 안에서 인간이 대강 어느 정도의 위치에 속하는지 밝혀냈다. 인간이 영장류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간은 영장류 중 원숭이보다는 유인원, 가로 열고 긴팔 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가로 닫고 과 더 많이 닮았다. 예컨대 원숭이에게는 꼬리가 있지만 인간과 유인원에게는 꼬리가 없다는 것이 그 구체적인 증거다. 긴팔 원숭이는 몸이 작은 대신 팔은 유달리 긴 가장 특이한 유인원이다.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는 긴팔 원숭이와의 관계보다는 더 밀접하다. 그러나 인간의 이웃관계를 더 이상 상세하게 서술하기란 의외로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는 과학사의 대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논점은 다음 세 가지다. 이게 확실히 이분이 좀 더 젊었을 때 다이아몬드 박사님께서 좀 더 젊었을 때 쓰신 책이라 그런지 뭔가 좀 패기가 있네요. 네, 그 문장에 좀 힘이 있고 저 청균세 같은 경우는 대단히 노련하고 깊이 있는 그런 문장이었는데 인간과 현존하는 유인원 그리고 멸종한 선조 유인원 간의 정확한 개통도는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현존하는 유인원 중 어떤 종이 인간과 가장 가까운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유인원이 어느 종이든 그것과 인간은 공통의 선조로부터 언제 분기했는가? 인간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유인원과 유전적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가? 첫 번째 논점의 해답은 비교 해부학에 의해서 이미 나와 있다. 인간은 특히 침팬지나 고릴라와 닮았지만 뇌가 크고 두 발로 서며 몸에 난 털이 적고 그 밖에 많은 미묘한 점들로 볼 때 침팬지나 고릴라와는 다르다. 그러나 좀 더 조사해보면 이런 해부학적 특징들은 결코 결정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여러 가지 해부학적 특징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중시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생물학자의 의견은 크게 달라진다. 인간은 오랑우탄에 가장 가깝고 침팬지와 고릴라는 인간과 오랑우탄이 분리되기 전에 이미 개통도에서 나뉘어졌다는 의견도 있고 가로 열고 소수 의견 인간은 침팬지와 고릴라에 가장 가까우며 오랑우탄의 선조는 훨씬 옛날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가로 열고 다수 의견. 다수파에 속하는 생물학자들은 고릴라는 인간보다 침팬지와 더 가까운 관계로서 침팬지와 고릴라가 분기하기 전에 인간의 선조가 갈라져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침팬지와 고릴라는 유인원이라 부르고 인간은 그것과는 어딘가 다르다는 상식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단지 침팬지와 고릴라는 인간과 공통된 선조를 가지고 있었던 때와 그다지 변하지 않은 데 비해 인간은 직립자세라든지 뇌의 크기 같은 어느 정도 결정적이고도 매우 뚜렷한 특질들을 갖추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은 고릴라나 침팬지에 더욱 가까울지도 모른다. 전체적인 유전적 구성에서는 인간과 침팬지 그리고 고릴라는 대체로 비슷한 이웃일지도 모른다. 해부학자들은 첫 번째 의문인 정확한 개통도에 관해 끊임없이 논의해왔다. 그러나 어느 개통도를 따르더라도 해부학적인 연구만으로는 우리가 언제쯤 분기했고 유인원으로부터 유전적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 유전적 거리에 대한 의문은 별도로 하더라도 올바른 개통도와 연대 측정에 대해서는 화석의 증거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화석이 많이 발견될 수만 있더라면 그 중에서 연대를 알 수 있는 일련의 고인류 화석과 침팬지 선조 화석을 찾아내요. 그 두 가지가 약 1000만 년 전의 공통된 선조에 근접하고 그것이 또 약 1200만 년 전의 일련의 고릴라 선조 화석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화성 연구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결정적인 시기인 약 500만에서 14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았던 유인원들의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분자시계, 개통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 인류의 기원에 관한 의문을 푸는 열쇠는 뜻밖에도 새의 분류에 사용되었던 분자 생물학에서 나왔다. 약 30년 전에 분자 생물학자들은 식물과 동물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물질을 조사하면 서로 같은 유전적 거리와 진화적 분기 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 구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모든 종 안에는 일련의 분자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분자는 종에 따라 유전적으로 각기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또 그 분자 구조는 몇백만 년이라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돌연변이로 인해 천천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모든 생물이 같다고 가정해보자. 공통의 선조에게서 파생한 두 종의 생물은 원래는 공통의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동일한 형태의 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두 종의 분자들 사이에 구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두 종의 분자는 점점 다른 구조로 바뀌어 갈 것이다. 만약 100만 년마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조적 변화가 생기는지 알고 있다면 이미의 두 종의 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분자 구조의 차이를 시계를 사용하여 그 두 종이 공통의 선조로부터 분리된 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가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석으로 사자와 호랑이가 500만 년 전에 분리되었음을 알아냈다고 하자. 그리고 사자가 가지고 있는 분자는 호랑이 분자의 구조와 99%가 같고 1%만 다르다고 하자. 그렇다면 화석으로 분기 시점을 알 수 없는 두 종의 동물이 분자 구조상 3%의 차이가 있음이 밝혀질 경우 이 두 종이 분기되고 나서 경과한 시간은 분자 시계로 계산해서 500만 년의 3배, 즉 1500만 년 전이다. 이것은 아주 논리정연한 방법 같지만 생물학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될지 확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분자 시계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은 조사하기에 가장 적당한 분자를 찾아내야 하고 구조상의 변화를 재빨리 측정하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
또한 시계의 진행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 가로 열고 분자 구조가 진화하는 속도는 모든 생물이 일정하다는 것 가로 닫고를 증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속도를 측정해야 한다. 1970년대에 앞의 두 가지는 해결되었다. 조사에 가장 적합한 분자는 디옥시리보핵산 가로 열고 DNA 임을 알아냈는데 그것은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유전학 연구에 혁명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물질이다. DNA는 상호 보완적이고 매우 긴 두 개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사슬은 네 종류의 작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네 종류의 분자가 사슬 안에서 배열되어 있는 차례에 따라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다. DNA의 구조에 일어난 변화를 재빨리 측정하는 방법은 두 종의 DNA를 혼합한 뒤 혼합 DNA의 용해점이 각각의 종으로부터 얻은 순수한 DNA 용해점보다 몇 도나 낮아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보통 DNA 하이브리디제이션 가로 열고 혼합이라고 한다. 이 실험에서 두 종류의 DNA 구조가 1%가량 다를 때 용해점이 섭씨 1도 내려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분자생물학자와 분류학자는 서로의 연구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예일대학 피바디 박물관의 관장이자 조류학 교수였던 조류학자 찰스 시블리는 DNA 하이브리디제이션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깨달은 소수의 분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새는 나는데 불가피한 해부학적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류를 계통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가령 하늘을 날면서 곤충을 잡을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새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습성을 가진 새는 그 선조의 연관관계가 어떻든 간에 해부학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한 것이 되고 만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독수리는 구대륙 가로 열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수리와 외형이나 행동은 똑같지만 사실 아메리카 독수리는 황새에 가깝고 구대륙의 독수리는 매에 가깝다. 그들이 닮은 것은 생활 양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새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고민하던 시블리와 존 알퀴스트는 1973년 DNA 시계에 관심을 갖고 분자 생물학적 방법을 유효하게 응용한 연구로서는 지금도 최대 규모라 할 만한 연구에 착수했다. 그들의 연구는 현생 전조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700종이 넘는 새를 DNA 시계로 분석한 광대한 것으로서 198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시블리와 알퀴스트의 업적은 기념비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다음은 과학자인 내 친구들에게서 들은 여러가지 반응을 적은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그들이 쓴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다. 해부학자. 그들의 방법에 불만은 없지만 새의 분류라는 하찮은 일에 어떻게 연연할 필요가 있겠는가. 분자 생물학자. 흥미롭긴 하지만 결론을 믿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화 생물학자. 그들이 밝힌 것은 확실히 파헤쳐진 진실이다. 그러니 믿을 수밖에. 유전학자. 나는 그 중에서 마지막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 DNA 시계의 원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시블리와 알키스트의 방법은 최고 수준이었다. 그리고 1만 8천 마리가 넘는 혼혈새의 DNA로부터 유전적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일관성이 지켜졌으므로 그들의 연구 결과는 타당하다고 할 만하다.
DNA로 본 인간의 진화. 다윈은 무척 사려 깊었기 때문에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변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따개비 사이에 존재하는 변이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시블리와 알키스트도 처음 10년간은 DNA 시계에 관한 연구 대상을 새해에 한정시켰다. 1984년까지 그들은 같은 DNA 방법을 이용해서 인류의 기원을 연구한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고 그 후의 논문에서 결론을 다듬었다. 그들의 연구는 인류와 인류에 가장 가까운 모든 종, 즉 침팬지, 피그미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2종의 긴팔 원숭이 그리고 7종의 구대륙 원숭이의 DNA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그림 1이다. 해부학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DNA 용해점의 하강으로 알 수 있는 유전적 구조의 차이는 사람 및 모든 유인원과 원숭이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사실은 유인원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알려진 이후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 즉 사람과 유인원이 사람과 원숭이 및 유인원과 원숭이와의 사이보다도 가깝다는 사실에 숫자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그 숫자라는 것은 사람과 유인원의 DNA와 원숭이류의 DNA는 그 구조의 93%는 똑같고 7%만 다르다는 수치다. 그림 1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고등 영장류의 개통도. 그림 1. 현생 고등 영장류의 개통관계는 동그라미 부분에서 각각의 영장류가 결부되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 왼쪽의 숫자는 영장류 간의 DNA 상이율을, 오른쪽의 숫자는 공통선조에서 분기된 후 대강의 연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침팬지와 피그미 침팬지는 DNA가 약 0.7% 다르고 분기 후 거의 300만 년이 지났다. 사람의 DNA는 2종의 침팬지의 DNA와 약 1.65% 다르고 거의 700만 년 전에 2종의 침팬지의 공동선조로부터 분기했다. 고릴라의 DNA는 사람 혹은 2종의 침팬지 DNA와는 약 2.3% 다르고 거의 1000만 년 전에 이 세 종류의 공통선조로부터 분기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침팬지와 원숭이 관계보다 침팬지와 원숭이의 관계보다 우리와 침팬지의 관계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해줘야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과 유인원이 사람과 원숭이 및 유인원과 원숭이와의 사이보다도 가깝다는 사실에 숫자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DNA 용이점하고 할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이었겠네요. 1980년대 84년 이미 밝혀진 사실. 이 사람들은 이걸 밝혀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갑자기 손이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으로 차이가 큰 것은 긴팔 원숭이와 그 외의 유인원빛 사람이고, 그 차이가 거의 5%라는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도 우리가 긴팔 원숭이보다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에 더 가깝다는 지금까지의 견해를 확인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의 해부학자는 나중에 열거한 세 종류의 유인원 사이에서 오랑우탄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왔으며, DNA의 증거도 이와 일치한다. 오랑우탄의 DNA와 사람, 고릴라, 침팬지의 DNA는 3.6% 정도 차이가 있다. 사람, 고릴라, 침팬지의 세 종이 꽤 오래전에 오랑우탄과 긴팔 원숭이에서 분개했다는 것은 지리적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긴팔 원숭이와 오랑우탄 그리고 그 화석 분포는 동남아시아에 한정되어 있지만, 현생하는 고릴라 및 침팬지와 초기 인류의 화석은 전부 아프리카에만 분포해 있다. 침팬지와 피그미 침팬지의 DNA는 구조상 더 많이 닮아 99.3%가 똑같고 0.7%의 차이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상의 사실과 대조적이기는 하지만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두 주홍의 침팬지는 외형이 아주 닮았기 때문에 해부학자들은 1929년까지도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았었다. 중앙아프리카 자일의 적도지대에 살고 있는 침팬지는 피그미 침팬지라 불리는데, 적도 북측의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는 더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침팬지에 비해 몸이 작고 날렵하며 긴 팔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침팬지의 행동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피그미 침팬지와 침팬지는 해부학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생물학적으로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그미 침팬지는 침팬지와는 달리 인간처럼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자세를 포함해 실로 여러가지 자세로 교미하는데, 수컷만이 아니라 암수 서로가 교미를 유도한다. 암컷의 성적 수용 기간은 상당히 길다. 또한 수컷끼리뿐 아니라 암컷끼리도, 또 수컷과 암컷들도 서로 강력한 결속을 갖는다. 잠깐, 이게 피그미 침팬지가 아마 그걸 거예요. 그 보노보 좀 찾아보겠습니다. 피그미 침팬지. 네, 보노보가 맞아요. 보노보가 맞고, 피그미 침팬지와 많이 좀 다르죠. 네, 다른데 피그미 침팬지와 침팬지는 유전자상 0.7%. 그러면 피그미 침팬지와 보노보 침팬지는 유전자상 0.7%밖에 차이가 없지만
그 작은 차이가 성의 생리와 성적 역할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유전자상의 불과 몇 %의 차이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는 이 장과 다음 장에서 사람과 침팬지 사이에 존재하는 유전적 차이를 설명할 때 다시 다룰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어떤 예를 보더라도 유연관계에 관한 해부학적 근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며 DNA를 근거로 한 결론은 해부학자의 결론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DNA는 해부학이 해결하지 못했던 의문도 쉽게 풀어낼 수 있었다. 바로 사람, 고릴라, 침팬지 사이의 관계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침팬지 및 피그미 침팬지와 사람과의 DNA 관계는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98.4%를 공유하고 있다. 고릴라는 사람이나 침팬지의 두 종과도 2.3%가 다르다. 여기서 잠시 이들 숫자가 갖는 중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고릴라는 인류가 침팬지와 피그미 침팬지에서 분기하기 전의 개통도에서 분기했음이 틀림없다. 고릴라보다 침팬지가 우리와 가까운 종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침팬지와 가장 가까운 것은 고릴라가 아니라 사람이다. 심지어는 고릴라보다도 우리는 침팬지와 가깝습니다. 침팬지는 그러니까 고릴라보다 사람에 가깝습니다. 예.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네. 저는 몰랐어요. 그렇군요. 또 참 어떻습니까? 이래도 사람이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고대부터 행해져 온 분류법은 위대한 인류가 고고하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의 우글우글한 많은 짐승들과 똑같은 징그러운 유인원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다르다는 이분법을 취함으로써 인간 중심적 사고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미래의 분류학자는 침팬지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약간 고등한 유인원 가로 열고 인간 침팬지도 포함해서 세 종의 침팬지 가로 닫고 과 약간 하등한 유인원 가로 열고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를 느슨하게 이분하는 것이다. 유인원 가로 열고 침팬지와 고릴라로 정의한다. 가로 닫고 과 사람을 구별하는 종래의 방법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피그미 침팬지와 침팬지를 우리와 구별해주는 유전적 차이 1.6%는 고작 피그미 침팬지와 침팬지를 구별해주는 차이 0.7%의 2배에 지나지 않는다. 침팬지와 사람을 구별해주는 거리는 두 종의 긴팔 원숭이끼리의 차이 가로 열고 2.2%나 붉은 눈개 고마리 와 흰눈개 고마리처럼 비슷한 새끼끼리의 차이 2.9%보다도 가깝다. 우리의 DNA 중 98.4%는 침팬지의 DNA와 같다. 예를 들어 혈액이 붉은색을 띠게 하고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은 287개의 단위 수까지도 침팬지의 헤모글로빈과 똑같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인간은 단지 제3의 침팬지일 뿐이다.
침팬지와 피그미 침팬지에게 해당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침입 자세라든가 커다란 두뇌, 말하는 능력, 숱이 적은 채모, 독특한 성생활 등 인간이 다른 침팬지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유전자 중에 있는 1.6% 속에 전부 모여 있는 것이다. 직립자세라든가 커다란 두뇌, 말하는 능력, 숱이 적은 채모, 독특한 성생활 등 인간이 다른 침팬지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유전자 중에 있는 1.0% 속에 전부 모여있는 것이다. 충격적이진 않은데 그냥 뭔가 충격적이지는 않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진 않은데 뭔가 그냥 현타가 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종사의 유전적 거리가 시간과 함께 일정한 비율로 축적되어 있다면 유전적 거리는 일정하게 움직이는 시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유전적인 거리와 각각의 화석을 통해 얻은 분기 시점, 그 두 가지를 모두 알 수 있는 한 쌍의 종을 기준으로 잡기만 하면 두 종 간의 유전적 거리는 공통의 선조로부터 그것들이 나누어진 후 경과한 시간의 절대치로 환산할 수 있게 된다. 고등 영장류에서는 이 두 가지 자료를 모두 알 수 있다. 화석 자료에 의하면 원숭이류와 유인원이 분기한 것은 2500만 년에서 3000만 년이고 DNA 사이에는 7.3%의 차이가 있다. 한편 오랑우탄이 침팬지 고릴라에서 분기된 것은 1200만 년에서 1600만 년 전이고 양자의 DNA는 대략 3.6% 다르다. 이 두 예를 비교해보면 1200만 년에서 1600만 년에서 2500만 년에서 3000만 년에 이르는 약 2배의 진화 시간에 따라 유전적 거리 가로 열고 3.6에서 7.3%도 약 2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 영장류의 DNA 시계는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해 시블리와 알퀴스트는 인류의 진화 연대를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사람과 침팬지 사이의 유전적 차이 1.6%는 오랑우탄과 침팬지 사이 3.6%의 거의 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팬지와 나뉘어져 독립적인 길을 걷게 된 후 경과한 시간은 오랑우탄이 침팬지와 나뉜 다음 유전적 변이를 쌓아온 1200만 년에서 1600만 년의 거의 절반일 것이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이외의 침팬지는 600만 년에서 800만 년 전에 그 계통이 나뉘어진 셈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3의 침팬지인 사람과 고릴라의 공통 선조가 나뉜 것은 약 900만 년 전이며 피그미 침팬지와 침팬지가 나뉜 것은 약 300만 년 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내가 대학 1학년이던 1954년의 교과서에는 사람이 유인원의 계통에서 나뉜지는 1500만 년에서 3000만 년 전이라고 쓰여 있었다. DNA 시계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과 미토콘드리아 DNA, 글로빈 의사, 유전자 DNA 등에 근거한 다른 분자 시계의 결론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모든 시계가 예전의 고생물학자들이 추정하던 것과 달리 인류가 다른 유인원에서 분리된 후
독자적인 종으로 지내온 역사가 짧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600에서 800만 년 해가지고 보통 700만 년으로 잡는 이유가 이거군요. 600에서 800 이렇게. 좀 살벌합니다. 벌써 50분이지. 차를 좀 한 잔 마셔야겠어요. 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는데. 장이 좀 길구나. 침팬지는 인간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제목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물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생물학은 생물을 계층적으로 분류한다. 생물은 아종, 종, 속, 과, 상과, 목, 강, 문으로 분류되며 각 분류 단위의 범주는 그 다음에 오는 것보다 광범위하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나 내 서재에 있는 모든 생물학 책에는 사람과 유인원은 다같이 영장목, 사람 상과에 속하되 서로 다른 과, 즉 사람은 사람과에, 유인원은 오랑우탄과에 속한다고 쓰여있다. 시블리와 알키스트의 연구 결과로서 이 분류 방식을 바꿀 것인가 아닌가는 분류에 대한 각자의 생각에 달려있다. 전통적인 분류학자들은 종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종을 더 상위 범주로 분류해 왔다. 그런 분류학은 커다란 뇌와 직립보행이라는 상당히 두드러진 기능적 특징 때문에 사람을 별도의 과로 분류한 것이지 그 분류 자체가 유전적 거리 측정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기 분류학이라는 분류학의 한 분야에서는 분류는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유전적 거리와 분기의 연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모든 분류학자는 붉은 눈 개고마리와 흰 눈 개고마리는 같은 개고마리 속에 속하고 긴팔 원숭이의 여러가지 종류는 모두 기본 원숭이 속에 속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종 간의 유전적 차이는 사람과 다른 두 종의 침팬지와의 차이보다도 크고 분기 연대도 훨씬 오래전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람은 별도의 과와 속조차도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침팬지나 피그미 침팬지와 같은 속에 속한다. 사람의 속명인 호모는 다른 침팬지를 위해 지어진 속명인 펜보다 먼저 정해졌기 때문에 동물학상의 명명 규칙에 따라 호모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구상에서는 호모 속에 속하는 종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되는 셈이다. 피그미 침팬지인 호모 페니스쿠스, 그리고 세 번째 침팬지, 즉 사람 침팬지인 호모 사피엔스다. 앞에 하나 빼먹었네요. 침팬지인 호모 트라글로다이스트, 피그미 침팬지인 호모 페니스쿠스, 그리고 세 번째 침팬지, 즉 사람 침팬지인 호모 사피엔스다. 고릴라도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번째 호모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분기 분류학을 신봉하는 분류학자들도 역시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침팬지를 같은 속에 넣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침팬지가 분기분류학을 공부한다면 또 외계에서 분류학자가 와서 지구에 사는 생물의 리스트를 만든다면 이 새로운 분류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네. 재밌네요. 어떻게 단 1.6%의 유전자 차이로 이런 커다란 차이가 생겼을까요? 침팬지와 인간이라는 1.6%의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1.6%의 비밀이라. 인간과 침팬지의 미묘한 차이. 사람과 침팬지 사이의 유전자는 특별히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 의문을 검토하기에 앞서 유전물질인 DNA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 DNA의 대부분은 그 기능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단순한 분자의 잡동사니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복제되었거나 예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DNA 분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해롭지 않아 자연 도태되지 않은 잡동사니다. 지금 이제 아직 이거는 벌써 몇 년 전이냐, 1995년 작품이니까 30년 전 작품이기 때문에 그 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생물학도 발전했는데 최근 생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좀 공부해 봐야 되겠군요. 최근 생물학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면 일단 생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야겠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확실하게 밝혀진 DNA의 주요 기능은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기다란 아미노산 사슬과 깊은 관계가 있다.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케라틴과 결합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처럼 어떤 종류의 단백질은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고, 또 효소라고 불리는 다른 단백질은 몸속에 있는 여러 분자를 합성하거나 분해한다. DNA의 구성 요소인 작은 분자 가로 열고 핵산기의 배열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능적인 DNA의 다른 부분은 단백질의 합성을 통제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특징 중 유전적으로 이해하기가 가장 쉬운 것은 단일한 단백질과 단일한 유전자들이 나타내는 특징이다. 예를 들면 혈액 속의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은 두 개의 아미노산 고리로 만들어져 있고, 그 고리는 각각 한 조각의 DNA 단일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개의 유전자는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의 구조를 정하는 것 외에는 눈에 보이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자면 헤모글로빈의 구조는 두 개의 유전자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다. 당신이 어느 정도 먹고 얼마만큼 운동하는가는 헤모글로빈을 얼마나 만드는가에 영향을 주지만 헤모글로빈의 구조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 위의 예는 가장 단순한 경우지만 눈에 보이는 많은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도 있다. 예를 들어 테이섹스 병이라는 치명적인 유전병이 있는데, 일단 이 병에 걸리면 침을 흘리고 몸이 경직되며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머리가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등
해부학적 이상과 함께 이상 행동도 많이 나타난다. 눈에 보이는 이런 영향은 즉 그 전부가 테이섹스 유전자라는 특수 유전자에 따라 결정되는 단일 효소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좀 찾아볼까요? 테이섹스. 유감스럽게도 현재 테이섹스병에 대한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지 오래인 병이지만 유전병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치료법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시기 유전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의 많은 조직 속에 존재하며 많은 분자 성분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 효소의 변화가 생기면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성인의 신장 같은 형질은 많은 유전자의 지배와 함께 환경의 영향, 어릴 적의 영양 상태 등도 영향도 받는다. 개개의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많은 유전자의 기능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사실을 알고 있지만 행동과 같은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형질에 관한 유전자의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 예술, 언어, 공격성이라는 인간 특성의 형질이 단일한 유전자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개인 간의 행동 차이가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유전자에 의한 개인의 차이 또한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다. 유전자에 의한 개인의 차이 또한 그러나 침팬지와 사람에게서 일관되게 보이는 행동의 차이가 어떠한 유전자 때문인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유전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만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는 언어 능력이 있고 침팬지에게는 없는데 이 차이는 성대의 구조와 뇌신경의 배선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심리학자의 가정에서 그 집의 아기와 함께 키워진 같은 나이의 침팬지는 역시 침팬지처럼 보여도 말을 하지도 역시 침팬지처럼 보였고 말을 하지도 두 발로 걷지도 않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말하게 되는가 한국어로 말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유전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전적으로 유아 시절의 언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영어로 말하는 가정에 입양된 한국인 아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번역된 책이라 이 원문에 정말 한국인이라고 해놨을까요? 궁금하네요. 이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인간과 침팬지의 DNA가 1.6%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중요한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으며 어떤 종의 유전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사람과 침팬지 양쪽에서 조사된 9종류의 단백질 사슬의 아미노산 1271개 가운데 다른 것은 5개뿐이었다. 한 개는 근육질을 만드는 단백질의 한 종인 미오글로빈이고 다른 하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의 사슬인 델타 사슬이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탄산탈수효소라는 효소 안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2장부터 7장까지 논의되겠지만 사람과 침팬지 간의 중요한 기능적 차이인 뇌 크기, 골반, 성대, 생식기 구조, 채모의 양, 암컷의 월경 주기, 배경, 그리고 그 외의 차이가 우리 DNA의 어느 부분에 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 이런 중요한 차이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5개의 아미노산의 차이 때문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DNA의 거의 대부분이 잡동산이라는 것, 사람과 침팬지의 1.6% 차이 중 적어도 일부는 잡동산이라는 것, 그리고 기능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차이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1.6% 안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작은 부분에 있다는 게 틀림없다는 것 정도다. 우리의 DNA를 침팬지의 것과 다르게 하는 작은 차이들 가운데서도 어떤 것은 다른 차이들보다도 신체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대부분의 단백질 아미노산은 DNA에 있는 대체 가능한 최소 2가지의 유클레오타이드의 배열로 결정된다. 한 배열로부터 다른 대체 배열로 바뀌는 변화는 침묵하는 돌연변이며 그 변화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 또한 또 하나의 기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미노산의 치환을 가져오는 경우 어떤 아미노산은 다른 아미노산과 화학적 특성에 있어서 매우 흡사하기도 하고 단백질 속에서도 비교적 반응이 둔한 부분에 위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백질의 어떤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에 있는 아미노산을 화학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진 아미노산으로 치환해버리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겸상적 혈구 빈혈증 가로 열고 흑인에게서 볼 수 있는 유전성 질환 가로 닫고는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헤모글로빈의 용해도 변화 때문이다. 그 변화는 헤모글로빈을 만들고 있는
287개의 아미노산 중 단 하나에 일어난 변화에 의한 것이며 그 변화는 또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3개의 유클레오타이드 중 하나에 일어난 변화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아미노산을 부전하를 가진 아미노산으로 치환해버리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분자 전체의 전하를 바꿔버리고 마는 것이다. 어떤 유전자 또는 뉴클레오타이드기가 우리와 침팬지를 다르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부분인가는 확실히 모르지만 단 하나의 유전자가 중대한 영향을 일으키는 예는 얼마든지 알려져 있다. 테이섹스 환자와 정상인과의 눈에 보이는 차이에 대해서 이미 서술했듯이 어쨌든 그들의 변화는 한 개의 효소에서 일어난 단 하나의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이것은 동종에 속하는 개체 간의 차이에 대한 예다.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에 사는 테레어 가로 열고 역주 텔라피어과의 민물고기 열대어로 모양은 버들붕어와 비슷하며 커다란 빗비늘로 덮여 있음 가로 닫고 어는 테레어는 이웃종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테레어는 애완용으로 인기 있으며 그중 200종 이상이 빅토리아 호수 한 곳에서 단 하나의 선조종으로부터 20만 년쯤 지나온 것이다. 이 200종이나 되는 테레어는 그 식성이 호랑이와 소처럼 다른 것도 있다. 해초를 먹는 것, 다른 고기를 먹는 것, 조개를 부숴 먹는 것, 플랑크톤을 먹는 것, 곤충을 잡아먹는 것, 다른 고기의 비닐을 갈아먹는 것, 다른 물고기의 어미가 양육하고 있는 새끼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빅토리아 호수에 서식하는 이들 테레어의 DNA 사이에는 단 0.4%의 차이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과 침팬지를 구별하는 유전적 돌연변이보다도 더 적은 변이만으로 조개를 부숴먹던 물고기가 치어를 잡아먹는 습성의 어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침팬지의 인권 문제, 의학 실험은 허용되는가? 인류와 침팬지의 유전적 차이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은 분류학상의 명명에 관한 기술적 문제 외에 뭔가 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을까? 아마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인간과 유인원의 위치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름은 단지 세세한 기술적 내용이 아니라 태도를 표명하고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오늘 밤 배우자에게 당신이라는 호칭과 그대라는 호칭과 이 돼지야 라는 호칭을 같은 표정과 말씨로 말해보라. 당신, 이 돼지야. 그렇네요. 새로운 발견은 우리가 사람과 침팬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명시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윈의 종의 기원처럼 그 발견들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재조정해 가는 데는 아마 단연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여기서는 영향받기 쉬운 논쟁의 영역, 즉 유인원의 이동 문제를 한 예로 들어볼 생각이다. 현대의 사람들은 동물, 유인원도 포함 동물과 인간과의 사이에 근본적인 경계를 두고 있고 이 구분은 우리의 윤리 기준과 행동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유인원을 우리에 넣고 동물원에서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비해 인간에게 같은 짓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물원의 침팬지 우리 앞 팻말에 호모 트라글로다이스트라고 쓰여 있다면
관광객은 어떻게 반응할까? 동물원의 유인원에 대해 사람들이 동정이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야생에서의 유인원 보호에 관한 재정적 지원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의학 연구를 위한 치명적인 실험에 본인의 승낙 없이 유인원을 이용하는 것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인간에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도 서술한 바 있다. 실험에 유인원을 사용하는 이유는 유인원이 유전적으로 인간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이다. 유인원도 인간과 같은 병에 걸리고 병원체에 대해서도 인간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원을 실험에 이용하면 다른 동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인간에 대한 치료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러한 윤리적 선택은 유인원을 우리에 넣고 구경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우리도 몇백만 명이 되는 범죄자를 동물원의 유인원보다도 열악한 상태에 철저히 가둬두고 있다. 그러나 서로 침팬지보다는 인간의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의학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학 연구에 인간을 동물과 같은 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나치의 의사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행했던 인체 실험은 나치가 저질렀던 수많은 언어도단적인 행위 중에서도 가장 나쁜 짓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런데 침팬지에게는 왜 그러한 실험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러게요. 우리는 박테리아에서 인간에 이르는 범위 중 죽이는 행위가 살인이 되고 고기를 먹는 행위가 식인종이 되는 선이 어디쯤인지를 정해야 한다. 보통은 인간과 다른 모든 동물과의 사이에 그 선이 그어져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떤 동물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채식주의자도 많이 있다. 또한 동물의 권리 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아직은 그 수가 적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은 의학 실험에 동물을 사용하는 것 혹은 최소한 어떤 종의 동물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개와 고양이와 영장류에 대한 의학 실험을 규탄하고 있는데 쥐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조금 덜하고 곤충과 박테리아에 대한 실험에서는 반발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의 윤리관이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완전히 독단적인 경계를 설정해 둘 뿐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높은 차원의 원칙은 없다는 식의 공공연한 이기심에 근거한 것이다. 지능과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능력에 있어서 동물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점을 근거로 경계를 나눈다면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절대적인 선을 긋는다는 논리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실험 대상이 되는 종이 바뀔 때마다 서로 다른 윤리적 규제를 적용해야 할 테니 말이다. 유전적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에게는 특별한 권리를 주자는 주장은 공공연한 이기심의 형태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지능, 사회적인 관계 등 점을 고려한다면 침팬지와 고릴라가 곤충이나 박테리아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대우를 받을 만하다는 객관적인 주장이 나올 수는 있다. 현재 의학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동물 중 의학 실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할 동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침팬지다. 동물 실험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는 침팬지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의학 실험은 침팬지의 개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침팬지종 자체를 사라지게 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실험 목적으로 침팬지를 잡아들였던 것이 야생 침팬지 집단에 대한 유일한 위험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생식지를 파괴하고 동물원에 보내기 위해 마구 포획해온 것도 커다란 원인이다. 그러나 실험을 위한 수요가 하나의 중대한 위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 윤리적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요인은 이 외에도 더 있다. 한 마리의 침팬지를 생포하여 의학 연구실로 보내기 위해 여러 마리의 침팬지를 죽이는 것, 가로 열고, 예를 들어 어미를 죽이고 새끼를 잡는 등 가로 닫고, 과 야생 침팬지를 죽이는 것과 야생 침팬지 보호 운동에 협력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학자들이 보호 운동에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침팬지의 상당수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의학 실험에 사용되는 침팬지를 처음 본 것은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였는데 그 침팬지는 서서히 작용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수년 동안 놀이도구도 없는 작은 실내 우리에 혼자 갇힌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로잡아 사육한 침팬지를 실험에 사용하면 야생 침팬지 집단을 멸종시킨다는 반대에는 부딪히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인 딜레마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아프리카 노예무역이 폐지된 후에도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을 노예로 부림으로써 19세기의 미국에서 흑인 노예제가 허용된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사람은 실험에 사용하면 안 되고 침팬지는 실험에 사용해도 좋은 것인가? 반대의 경우 침팬지를 사용해서 연구 중인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어떻게 그 아이보다 침팬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단순히 과학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가혹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사람과 유인원에 관한 견해가 그 결정을 좌우할 것이다. 결국 유인원이 야생의 세계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현재 유인원들은 그들의 서식지인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걸친 열대 강우림의 파괴와 합법적, 위법적 포획으로 인해 위기에 놓여 있다. 만약 지금의 상태가 이대로 계속되면 올해 태어난 아기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에는 마운틴 고릴라, 오랑우탄, 보넷 긴팔 원숭이, 클로스 긴팔 원숭이, 그리고 아마 그 외의 유인원들은 동물원에서나 겨우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간다, 자이르, 인도네시아의 정부를 상대로 그곳에 살고 있는 유인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 나라는 관한해서 국립공원을 조성하여 유지하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3의 침팬지인 우리가 제2의 침팬지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유인원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세 종류의 침팬지에 대해 배움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효과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그런 청구서에 대한 인간의 태도 변화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예,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1장 읽었습니다. 제 2장은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고 어이구 1시간 30분을 그냥 내리 읽었네요. 재밌게 읽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예,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장 다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 장을 내일은 일을 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찍 끝나면 내일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배도 고프고 밥도 먹고 잠도 이제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